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소설가라면 누구나 한 번쯤 받고 싶은 문학상, 바로 이상문학상인데요. 1977년에 제정돼 올해로 48회를 맞았습니다. 1회 수상자인 김승옥을 시작으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와 그의 아버지 한승원 작가가 나란히 이름을 올렸고요. 이청준, 박완서, 양귀자, 최인호, 이문열, 은희경, 김혜란, 김영하 등 한국을 대표하는 문인들 대부분이 이 상을 거쳐갔죠. 그만큼 기성 작가와 독자가 인정하는 최고권위 문학상인데요. 올해 대상 수상자는 그 개와 혁명을 쓴 예소연 작가입니다. 등단 4년 차에 1992년생으로 최연소 수상 기록까지 세웠는데요. 소설을 통해 사랑과 희망을 전하고 싶다는 이상문학상의 주인공 예소연 작가 지금 만나봅니다. 네, 올해 이상문학상 수상자입니다. 예소연 작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축하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수상 발표가 났고 이제 곧 시상식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축하 많이 받으시죠? 네, 축하 정말 많이 받고 있어요. 네. 아유, 지금 최연소 수상 기록까지 세우셨습니다. 사실 뭐 말씀드렸습니다만 소설가라면 누구나 받고 싶어하는 그런 상인데 이 수상 소식을 맨 처음 어디서 들으셨는지요? 가족하고 이제 저녁을 먹을 때 수상 소식을 듣게 됐는데 네. 그때 이제 할머니 장례식을 치른 후였어서 아이고. 네, 좀 안 좋은 기분으로 이제 밥을 먹다가 이제 수상 소식을 들어서 되게 감회가 남달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할머니 생각도 더 많이 나셨을 것 같고요. 맞습니다. 손녀 네. 이 수상 소식 들었으면 얼마나 기뻐했을까 싶기도 네, 엄청 하고요. 기뻐하셨을 거예요. 네네. 또 하나 아쉬운 것이 이 수상 소식을 사실 아버지한테 전하지 못한 것이 굉장히 아쉽다. 그런 인터뷰를 봤는데요. 네, 맞아요. 아버지가 수상 소식을 못 들은 게 되게 안타깝기도 한데요. 네. 그래도 이제 어디선가 지켜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이 소설이 아버지 얘기잖아요. 네, 그렇죠? 네. 예, 아버지 얘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더더욱 또 그리운 생각이 많이 드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등단 4년밖에 안 되셨단 말이에요. 그동안 상을 많이 받으셨더라고요. 이효석 문학상 우수작품상도 받으셨고 황금 드래곤 문학상, 문지 문학상, 또 올해는 소설가 50인이 뽑은 올해의 소설 작가로도 선정이 되셨습니다. 이쯤 되면 천재 소설가인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때요? 글이 좀 술술 잘 써지시는 편인가요? 그것보다도 좀 오래 쓴 편이어서 이제 또 젊기는 젊지만 예. 이제 그것에 비례해서는 이제 쓰는 기간이 길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소설 쓰는데 들어가는 시간이 길다는 뜻도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소설을 쓰기 시작한 게 네, 맞아요. 이른 나이부터 언제부터 쓰기 시작하셨어요? 소설을 쓰겠다고 마음을 먹었을 때는 굉장히 어렸을 때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였고요. 네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소설을 쓰겠다고 마음을 먹은 건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18, 17쯤이었던 것 17, 같아요. 18에. 네. 그러니까 이제 30대 초반이시니까 네. 그래도 10수년이 넘었네요. 아유, 내공이 그만큼 쌓인 네. 겁니다. 겁니다. 예. 이상문학상이 조금 이제 몇 년 전에 약간 논란이 있어요. 뭐 저작권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 좀 새롭게 일신하면서 올해부터는 좀 새로운 전통도 만들어졌다고 들었습니다. 수상자들과 심사위원들 간의 대담도 진행이 됐다고요? 네, 이제 각기 다른 이제 대담을 통해서 수상되게 된 경위 같은 것들을 좀 세밀하고 낱낱하게 밝히는 것이라고 저는 그 정도만 알고 있는 편이에요. 아, 그럼 수상자가 결정이 되고 나서 이렇게. 네, 대담하고 이제 좀 더 그 수상 작품집이 풍부하게 만들어지는 그런 종류? 예, 그렇군요. 어떤 얘기를 그 자리에서 좀 하셨어요?
뭐 소설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하고요. 네. 제가 이 소설을 쓰면서 생각했던 것들, 그리고 담고 싶었던 이야기, 뭐 그런 것들 위주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작가의 의도라든가 어떤 작품의 뜻이라든가 이런 것들 좀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군요. 네, 맞습니다. 네네. 심사위원 중에는 은희경 작가님도 계시더라고요. 네. 은희경 작가님도 1998년에 등단 3년 만에 이상문학상을 수상하셨는데 예소연 작가님을 좀 바라보는 눈이 좀 각별했을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하시던가요? 너무 축하한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작품도 좋았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정말 기뻤어요. 제가 이제 은희경 작가님의 작품을 읽어온 그래도 정말 독자여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독자에서 이제 같은 작가로서 칭찬을 많이 받으셨네요. 이번 수상작이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제목이 그 개와 혁명입니다. 예, 제목이 굉장히 독특해요. 예, 어떻게 이런 제목을 짓게 되셨어요? 어떤 되게 딱딱하고 쉽게 범접할 수 없는 제도 하에서 우리가 되게 아주 작은 혁명을 일으킬 수 있다면 어떤 혁명을 일으킬 수 있을까? 그리고 그 혁명의 주동자는 누가 될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이제 그 개와 혁명이라는 제목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혁명이라 하면 굉장히 좀 거대하게 좀 느껴지는데 어떤 개가 거기에 네 개가 되는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소한 사람도 사소한 존재도 어떤 혁명을 일으킬 수 있다. 혁명이라는 건 어떤 큰 변화잖아요. 네.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받아들이면 될까요? 네, 왜냐하면 이제 뭐 장례식장 같이 엄중하고 되게 근엄한 자리에서 어떤 실금 같은 거를 우리가 내고 그리고 이제 조각을 낼 수 있는 그런 장치 같은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어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올 것 같지 않은 그런 뭔가 제도 같은 것에서는 사실은 좀 이렇게 배제되는 것도 있고 탈락되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저는 조금 유연함 같은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여서 좀 거기에는 작은 혁명 같은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것이 쌓여서 또 어떤 거대한 것을 또 이룰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으로 쓰게 되었습니다. 이 생각을 좀 이해하기 쉽게 좀 줄거리를 잠깐 얘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이제 그 개와 혁명은 부녀가 함께 아버지의 장례식을 준비하는 과정을 그리는데요. 아버지는 본인이 되겠네. 본인의 장례식이겠네요. 본인의 장례식을 준비하면서 이제 장례식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둘의 세대 갈등이 좀 있고 그 세대 갈등을 뛰어넘어서 강아지 유자라는 강아지가 그 장례식장에서 개판을 친다라는 소설입니다. 좀 기발한데 내용이. 어떤 아버지고 어떤 딸인가요? 아버지는 되게 이제 86세대의 운동권, 전형적인 운동권 아버지. 저랑 같은 세대겠네요. 고요. 그리고 이제 딸은 굉장히 환경운동에도 민감하고 그리고 요즘 이야기를 되게 민감하게 다룰 줄 아는 좀 자칭 페미니스트? 약간 운동권이라는 측면에서는 좀 이렇게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네, 왜냐면은 아버지는 밖에서는 되게 정의를 부르짖다가도 이제 집에 돌아오면은 밥상머리에서 이제 숟가락 하나 건들지 않는 가부장적이고 보수적인 그런 아버지 안팎이 좀 다르시네요. 이다 보니 그게 참 갈등이 있는 것으로 제가 이제 그렸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 작품을 쓰게 된 계기가 있으셨어요? 사실 작년 6월에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요. 이제 투병을 하셨고 그 투병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이제 간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간병을 하다 보니까 마감이 있는데 쓸 수 있는 소설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저는 그냥 아버지를 어떻게든 돌봐야겠다라는 생각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쓸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 아버지에 대한 간병을 하는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서 물론 그 이후의 이야기는 당연히 허구이지만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간병을 하니까 따로 어떤 소재를 파악해서 소설을 쓰기가 어려우니까 어쨌든
이걸 내야 되고 네. 그래서 아버지 얘기를 쓸 수밖에 없었다. 와,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이 아버지가 주신 상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근데 왜 코믹한 장례식장을 생각하셨어요? 장례식은 굉장히 엄숙한 자리잖아요. 어디 가서 좀 웃을 때도 살짝 눈치가 보일 수도 있고 그런데 거기서 이제 뭐 속된 말로 개판, 네. 유쾌한 난장판이 벌어지는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뭔가 저는 그렇게 엄숙하고 진지한 상황에서 유머를 발휘하는 게 되게 고급스러운 거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사람을 말랑말랑하게 만들고 또 풀어지게 만드는 그런 지점이 있다는 점에서 되게 유머를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렇군요. 네. 실제로 우리 이 작가님의 아버님 장례식은 어땠나요? 그렇게 유머러스하진 않았어요. 아, 그냥 평범했고요. 제가 그 대신 이제 그냥 상주로서 할 일을 다 했고 만약에 이 소설을 쓰지 않았다면 되게 많이 힘들었을 것 같기는 해요. 마음이 네. 많이 안 좋았을 거고 그런데 이 소설을 씀으로써 제가 좀 더 단단해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아버지 얘기를 씀으로써 그 상처를 좀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셨군요. 그냥 어떤 사고, 그러니까 시뮬레이션 같은 거를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요. 좀 아무래도 본인 얘기이다 보니까 다른 작품에 비해서 좀 술술 잘 써지던가요? 고민하는 지점은 없었나요? 네, 뭐 제가 좀 상상을 하면서 썼을 때 좀 저는 즐거웠어요. 제가 만약에 저의 장례식은 어떤 장례식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듯이 그냥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장례식은 어떤 장례식이 되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니까 되게 즐겁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되게 슬프기도 슬퍼서 많이 울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냥 평범한 장례식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열망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사실 생로병사가 누구나 다 겪는 일이니까 어떤 자연현상으로 우리가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면 참 좋을 텐데 그게 참 쉽지가 않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정말 웃으면서 그런 상황을 맞이한다라는 게 어폐가 있을 수도 있지만 전 예전에 그게 생각이 나요. 탤런트 김혜자 선생님이 장례식장에 가서 되게 그 엄숙한 자리였는데 누가 그 발가락 양말을 신은 걸 보고 웃음이 터져가지고 혼났다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충분히 그래 장례식장에서도 우리가 웃을 수 있지 그 생각을 그때 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청취자들이 좀 상상할 수 있도록 어떤 장례식장이었는지 좀 한 장면만 좀 소개를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소설 속 네, 장례식장이요? 소설 속의 장례식장. 살아생전에 하지 못했던 말을 딸이 대신해서 옮겨주는 그런 장례식장인 거예요. 아버지의 말을. 네. 그럼 아버지의 그 유언이 있었겠네요. 네. 그러니까 유언 아닌 그냥 유언 같지 않은 유언인데 이제 뭐 평소에 좀 떨떠름한 관계였던 사람에게는 뭐 문상 오시면 네, 문상 왔을 때 그 사이가 안 좋은 분이 왔어요. 네, 뭐 예. 그러면은 빌려줬던 300만 원은 갚아라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장례식장입니다. 빚지고 안 나타날 수도 있는데 그걸 어떻게 딸의 목소리로 그렇게 전하나요? 네, 이제 수첩에 적어서 그거를 그대로 이제 옮겨주는 거예요. 그 강아지 유자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네. 유자의 역할은 뭐예요? 유자는 이제 아버지가 내 장례식장에 유자가 왔으면 좋겠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키우던 키우던 애완견이군요. 강아지가 예. 네. 그래서 이제 그 300만 원을 빌려갔는데 갚지 못한 아저씨에게 뭐 돈을 조금 깎아줄 테니 우리 개를 데려와 달라라고 해서 개를 데려와서 이제 장례식장에 풀어버리는데요. 네. 그래요. 어떻게 보면은 요즘 애완견 키우시는 분들 굉장히 관계가 가깝잖아요. 그렇게 따지면은 장례식장에 애완견이 와야 되는 게 맞는 거네요. 네, 정말 사랑했던 개니까. 근데 제가 여태까지 많은 장례식장을 가봤는데 개가 앉아 있는 건 한 번도 본 적이 없네요. 저는. 저도 본 적은 없어요. 이게 참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또 어떤 장면이 있을까요? 그러고 이제 개가 이제 와서
막 회방을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도 막 엎고 그리고 음식도 막 먹고 막 그러니까 엄마가 막 소리를 지르면서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이렇게 보던 수첩을 막 이렇게 뺏어드는 장면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주인공 수민이가 엄마에게 아버지가 미리 준비했던 말을 이제 읊어주는데 그게 이제 그 어머니가 공씨거든요. 예. 그래서 공여사 자중하시오. 우리의 적은 제도잖아. 라고 하고 끝나는 내용입니다. 아, 그렇군요. 아버지는 딸은 네. 어떤 우리 엄숙한 이런 제도들을 좀 네. 바꾸고 부수고 싶은 그런 게 있으셨군요. 네, 그런 거죠. 네, 네. 그 개와 혁명 이 작품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좀 더 유연함이 깃들기를 바란다라고 작가님이 얘기를 하셨어요. 어떤 뜻일까요? 어떤 관계에 있어서는 되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우리가 수많지 일어놓은 역사가 있을 텐데요. 네, 개인의 네. 역사도 되게 다층적이고 되게 다채롭잖아요. 근데 그냥 우리가 서로의 뭐 신념이나 가치관을 매개로 해서 상대를 바라볼 때 그 사람의 그런 역사를 쉽게 폄훼하는 그런 지점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세대 갈등이나 그런 정치적 신념에 대한 갈등이 있을 때는 네. 사실 그렇게 곱게 보이지는 않잖아요. 네, 네. 근데 사실 서로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내면을 조금 알게 되고 그 맥락을 좀 따라가다 보면은 조금 이해는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그 정도의 유연함 정도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네. 생각도 들고 물론 화를 낼 때는 화를 내야겠지만 그냥 개인을 바라보는 태도만큼은 조금 유연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네. 했어요. 어떤 생각이나 입장이 다르면 요즘은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 네.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뭐 이런 SNS나 이런 것도 이 알고리즘이라는 게 본인이 원하는 쪽으로만 네. 막 끌고 가다 보니까 계속 본인의 확신은 깊어가고 네. 골은 더 깊어지고 간극은 벌어지고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맞아요. 근데 그게 되게 쉽게 풀어질 수도 있는 문제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서로 정말 생각이 다른 사람들도 그냥 귤 하나 이렇게 건네주면은 또 마음 풀어지고 막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어떤 매개가 있고 어떤 관계를 이어나가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은 조금 나아지지 않나 막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물론 뭐 화해를 한다거나 뭐 그런 생각은 아니지만 그냥 조금은 그것에 대해서 한 개인의 맥락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깊이 다 들여다보면 이해 안 가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렇죠. 이 저기 소설의 그 개와 혁명의 주인공 이름이 수민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소설 아직 못 봤는데 꼭 읽어봐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아버지 장례식이 배경이다 보니까 그 이제 딸의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예소연 작가님이 계속 좀 그 투영이 되지 않았을까 그 주인공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저도 근데 제가 이제 소설을 쓸 때 아무래도 가장 내밀한 화자의 내면을 그릴 때는 제가 많이 투영이 되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수민에게도 제가 많이 투영이 돼 있기도 하지만 저보다 훨씬 더 행동하는 인물이라는 점에서는 좀 다르고요. 그리고 또 더 유머러스하고 재치 있다는 점에서 다른 것 같습니다. 예 작가님이 좀 하고 싶은 네. 그런 거를 우리 수민이라는 극중 인물이 해줬군요. 네. 예. 그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소설을 쓰겠다는 결심을 하셨다고 했어요. 그게 굉장히 좀 조숙했나 봐요. 무슨 계기가 있었어요? 책을 되게 좋아했고요. 책 읽는 걸 되게 좋아했는데 그게 막 엄청 진지한 책은 아니었고 이제 판타지 소설이나 좀 로맨스 소설 위주로 좀 읽었어요. 그래서 그렇죠. 여학생 때는 로맨스 네. 소설 저도 무척 좋아했어요. 예. 그때 읽으면서 이제 블로그에 막 소설도 연재하고 뭐 글도 쓰고 독후감도 쓰고 막 하면서 좀 자연스럽게 소설을 써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친구들하고 교우 관계가 좀 힘들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어릴 때는 좀 제가 막 남을 이해하고 어떤 관계를 이어나가는데 익숙하지 못하고 좀 서투른 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에 좀 어려움이 많았고요. 근데 그때는 힘들었지만 지금에 와서는 그냥 사실 그거는 좀 되게 40명 막 넘게 그때 당시에 막 반 안에 이제 꽉꽉 들어차 있으면은 네네. 서로가 서로에게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고 뭔가를 하잖아요. 네. 그것에 대한 어려움이었던 것 같아요. 좀 상처가 있었군요. 그렇죠. 어떻습니까? 그 상처는 좀 책을 보면서 글을 쓰면서 어느 정도 극복이 됐나요? 아직 좀 남아있나요? 그 상처는 사실은 없어지기는 어렵죠. 근데 이제 좀 들여다볼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냥 그때 내가 어땠는지, 그리고 그 친구들이 내게 왜 그랬는지, 그런 거를 좀 찬찬히 들여다보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더 저는 괜찮아진 것 같아요. 네, 더 좋은 사람이 됐다. 네. 이렇게 좀 혼자 아무래도 책을 읽고 생각하는 시간을 보내면서 자연스럽게 또 소설을 쓰게 되신 것 같은데 첫 소설은 언제 쓰셨어요? 처음 소설을 썼던 거는 제가 산문이 아닌 소설을 썼던 거는 그래도 고등학교 때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네. 어떤 내용이었는지 기억나세요?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이제 한 장 반 정도 되는 소설이었던 것 같고 그때는 되게 인상 깊고 강렬한 작품을 쓰고자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궁금하네요. 네. 저도 중학교 때 소설이라는 거 한번 써봤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뻔한 얘기였는데 이 등단한 이후에도 사실 4년 전에 등단을 하셨는데 우리 예소연 작가님 굉장히 직장 생활도 하고 네. 또 작년에는 아버지 병간호도 하고 네. 굉장히 바쁘게 지내셨다고 들었어요. 네. 예. 어떤 직장에 다녀보셨어요? 그 온라인 교육 플랫폼 회사에도 다녀봤고요. 네네. 그리고 출판사에도 다녀봤고요. 그리고 작은 어학원의 서점 이런데 그냥 조금씩 다녔어요. 네. 그럼 이제 이상문학상 수상 작가가 되면 이제 전업 작가로 글만 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된 건가요? 어떻습니까? 근데 제가 대학원을 졸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예. 그런데 그 말은 이제 경제활동을 좀 늦게 했다라는 뜻이어서 경제활동을 굉장히 늦게 한 사람이기 때문에 네. 아직 좀 그냥 전업 작가로 활동하기에는 좀 부족함이 있고요. 그래서 아직은 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직장에 다니시는 거예요? 아니요, 이제 알아보고 있어요. 구직하고 있는 네. 거예요? 아이고. 어떤 직장 가고 싶으세요? 오늘 혹시 방송 들으시는 분 중에서 작가님 우리 회사 왔으면 좋겠다 싶은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아니요, 그것보다는 그냥 저는 이제 일을 병행할 수, 작가 일을 병행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어서 네. 그냥 그 정도만 유지하고 싶어요. 저희 프로그램에 사실 많은 작가님들이 나오시는데 정말 글만 쓰면서 먹고 살고 싶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제가 몇 분 만나 뵀습니다. 수십 가지 직업을 가지고 글을 쓰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아마 우리 예 작가님도 소원이 그게 아닌가 싶어요. 맞아요. 글만 쓰면서 먹고 살 수 있는. 예. 예소연 작가는 소설을 쓸 때 어떤 부분에 좀 신경을 많이 쓰십니까? 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같은 것들을 잘 다듬어서 쓰고 싶어 하는 편이에요. 왜냐면은 어쩌다가 주어진 상황이나 맥락에 의해서 제가 모나지거나 깎이게 되는 부분들이 되게 많다고 느꼈어요. 사회에서는.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이 되게 우리 삶에서는 중요한 지점인데 너무 일상처럼 일어나는 상황들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 부분을 쓰면은 소설에서 그래도 되게 그 인물의 마음을 좀 더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기는 했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네. 예. 그렇죠. 누구나 다 그런 상황에 맞닥뜨릴 거예요. 예, 그럴 때 막 굉장히 자기 자신을 비하하기도 하고. 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작가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보통 남 탓 같은 건 안 하려고 하는 편이고요. 좀 네. 상황에 대해 집중을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남에 대한 탓을 하게 돼버리면 그게 제 스스로를 그냥 갉아먹는 일이 돼버리는 것 같아서 조금 그 사람이나 상황에 대해서 이해를 많이 하려고 하는 편이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네, 네.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어떤 친구들과의 어려움도 그 친구들 탓을 하지 않고 제가 아까 그걸 느꼈거든요. 그 상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어떤 언젠가는 그런 상처들도 좀 소설에 녹여낼 수 있는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런 소설을 쓰기도 했고 그래서 네.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네. 이제 이상문학상 수상 작가가 됐기 때문에 아마 독자들이 이소연 작가가 이제 소설을 쓰면 좀 관심 있게 지켜볼 것 같습니다. 요즘 쓰고 있는 작품이 있나요? 막 마감을 한 작품은 있는데요. 네. 돌봄 노동에 대한 소설을 썼어요. 네. 요즘 시터를 많이 구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시터 일을 하는 사람의 이야기인데 시니어 시터예요. 네. 그래서 시니어 시터로 이제 노인을 돌보는 과정에서 그 할머니가 실종이 되어서 그 할머니의 행적을 쫓아다니면서 자기의 이런 돌봄 노동에 대한 부침들을 이제 추적해 나가는데요. 네, 네. 거기서 어떤 얘기를 하고 싶으셨어요? 사실 돌봄 노동 같은 경우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정말 이중적으로 힘든 노동인데 임금으로 책정이 되기가 너무 힘든 노동인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좀 어쩔 수 없이 내가 진짜 깎이는 그런 상황들, 그 상황에서 내가 뭔가 사라지는 기분? 그리고 가족처럼 그들을 대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 보면은 내가 그 가족이 아님을 알게 되는 그런 지점? 네. 거기서 느껴지는 외로움 같은 것들을 좀 써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또 아버님 또 간병을 하셨기 때문에 그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마 누구보다 절감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떤 소설가, 어떤 작가가 되고 싶으신지요? 저는 좀 집요하게 기억하고 그것을 잊지 않는 사람으로 살고 싶어서 되게 집요한 소설가로 기억되고 싶어요. 네, 네. 앞으로 이소연 작가님이 어떻게 커나갈지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올해 제48회 이상문학상 대상 수상자인 이소연 작가였습니다.